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5곳을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발표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LH의 조직 분리와 해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다시 2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렸지만 9분기 연속 손실을 내면서 누적 적자만 4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농심이 해외 판매 호조로 올해 2분기 지난해보다 12배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을 내고도 부정적인 여론 속에 정부의 물가 관리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 있는 한 청년 안심주택 상가에 사행성 PC방이 들어서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만든 청년 안심주택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5곳을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발표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속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LH는 불과 2년 전에도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서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환골탈퇴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첫 소식 전효성 기자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철근이 빠진 무량판 지하주차장 아파트 5곳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남양, 평택 소사벌, 파주 운정 등 준공을 마친 3곳과 고양 장항, 익산 평화 등 현재 공사 중인 2곳입니다. 지난달 LH는 무량판 전수조사 결과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공개했는데 실제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이었던 셈입니다.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 한 곳도 더 확인됐는데 최근 10개 단지가 추가 확인된 것을 포함하면 전체 무량판 아파트 단지는 10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통계 자료가 빠질 수 있는지 참담하고 실망스럽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리면서 이한준 사장은 LH 조직의 쇄신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통합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칸막이 문화가 여전하다며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하다고 꼬집었습니다. LH가 신도시 조성부터 주거 복지 업무까지 각종 정책을 독점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필수 업무는 민간이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내부 혁신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경찰청과 공정위,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인적 쇄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 사장은 조직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LH에 몸담는 동안에는 반드시 인적 쇄신과 조직 쇄신을 해서 현재 LH는 부실 시공 단지와 관련돼 있는 담당 직원들을 외부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카르텔 조사,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로 전면적인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조 원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벌써 9분기째 손실을 내면서 그동안 누적된 적자만 47조 원입니다. 다행히 3분기부터는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의 전기요금으로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빌린 돈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분기 매출 19조 6천억 원에 영업손실 2조 2,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6% 늘고 영업 손실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 배경은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0%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이른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됐습니다. 다만 국민 부담과 내년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연내 전기료 추가 인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3분기와 2분기 영업 조건이 같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3분기는 일시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원가인 연료 가격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절기 연료 수요가 늘어나면 원가 부담이 늘어 또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2년 넘게 이어진 영업 손실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이릅니다. 한전은 자본금의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한 한전채 잔액이 7월 말 기준 79조 원인데 올해 적자를 반영하고 나면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엔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전이 구조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 목표로 내세운 건 1kW시당 51원입니다. 이 가운데 21원만이 현실화됐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킬러 규제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을 둘러싼 규제 혁신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플러스 초대석에서는 그 중심에 계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안으로 이제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여 명이 이제 시범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고 뭐 갑론을박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 방식을 두고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입할 계획이신지요? 예. 먼저 가사 도우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가사 근로자라고 예, 해야죠. 가사 근로자입니다. 예. 그 가사 근로자도 당당한 하나의 사회적 직업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그 가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그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분들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공식 시장으로 이제 당당한 직업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노력해 왔는데 현재 우리 가사노동 시장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한 5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네. 작년에 11만 4천 명으로 19년에 비해서 5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은 줄었는데 또 그분들이 연령도 50대 이상이 92%나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하니까 가격이 뛰죠. 그래서 대략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맞벌이 부부들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고민인데 해외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사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직접 그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이 가사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민간 인증을 받은 민간 서비스 기관이 채용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오페어라고 해서 그 호스트하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 언어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가사를 이제 분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나라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수급 실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제도 하에서 시범적으로 그 외국 근로자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E9 비자라고 그래서 네. 고용 허가제죠. 그런데 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그 채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을 다 받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이용자들이 인증기관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출퇴근형으로
이제 가사 노동을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서울시랑 저희가 협의해서 한 100명 정도로 시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걸 토대로 해서 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신원 검증도 철저히 하고 자격증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하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수급 실태 이런 거,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본격적으로 할 건지 다른 방식을 할 건지 저희들이 이제 대안을 강구할 텐데 문제는 이번 논란 과정에서 많이 제기됐지만 자기 자식은 자기들이 이렇게 케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과 육아 모성 보호 제도를 확충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가사 노동 서비스를 인하인 비자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대안이나 계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 외국 인력 효율적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이제 고용 허가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수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우리가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 그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20년간 약 90만 명의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고용 허가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OECD라든가 ILO 국제노동기구죠. 그다음에 월드뱅크, 세계은행 같은 데서는 한국의 고용 허가제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뭐 노동자 착취라든가 그다음에 송출 비리 이런 것들 없이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한다. 뭐 이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나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인구 구조도 바뀌고 산업 구조도 바뀌고 사회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잘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5가지 원칙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데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마구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족한 부분을 노동시장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한다. 그다음에 단기 순환. 이게 눌러 앉아가지고 정주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기간 고용하고 다시 출국했다가 다시 조건이 맞으면 들어오는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불법 체류 문제, 인권 유린 문제, 인권 침해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숙련도도 뭐 늘지를 않는 거죠. 이제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한국 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뿌리 산업이나 그다음에 조선업 같은데 이른바 3D 업종 뭐 이런 데는 작년에 저희가 그 고용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획기적으로 좀 그 커트를 늘렸어요. 올해 11만 명을 저희가 역사상 최대로 많이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인력난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2차례 개편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업종도 추가하고 상하차 직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확대를 하고 뭐 이래 됐는데 뭐 관리 체계 개편이니까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도 변화된 사회 환경에 안 맞는다. 그래서 애초에 20년 전에 설계했던 그 고용허가제 도입의 5가지 원칙 중에 보충성의 원칙 해가지고 국내 노동자들이 안 가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좀 또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체류를 유도해가지고 이분들의 양적인 측면만 아니라 질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하는 등등. 그래서 저희들이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서 이제 20년 만에 고용 허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 최저임금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한지 이런 문제는 좀 뒤로 하고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좀 꼽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좀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35년간 이
88년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매년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때만 되면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제도 개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제도 개편에 대한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 방향성은 이제 좀 공정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된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국민들이나 국민 경제로 볼 때 수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향에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는데 결정 방식. 네. 결정 방식은 뭐 대개 세 가지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든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있고 국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처럼 이제 위원회 같은 노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9분 노사공이 이렇게 27분이 결정하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분들이 제대로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주와 근로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결정 기준이 좀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정 기준, 그다음에 결정 방식,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계에서 얘기한 그 뭐 업종별 그 구분 여부도 이제는 원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35년 전이랑 그 경제사회 여건 많이 달라졌고 최저임금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슷한 제조업, 관공업에 되던 게 이제 전면적으로 됐고 수준도 OECD 기준으로 해봤을 때 우리가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한 7위 정도 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SPC 샤니 공장에서 근로자 한 분이 좀 끼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런 인명 사고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8월 8일 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뭐 이렇게 소생할 줄 알았더니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실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노사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사람도 돈도 모든 걸 다 잃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제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조치를 취한 내용을 보면 이제 사건을 인지를 해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위험성 평가죠. 네. 그러니까 위험하면 일을 시키지 않아야 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해서 이 샤니에서 정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한 건지 그 노동자들의 참여하에 그런 마차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제대로 했는지 그 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이 샤니 그 성남 공장뿐만 아니라 대구 공장 등 그 법인 그 소속 공장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주문 속에 이제 킬러 규제 혁신이 좀 혁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안전 규제인데 이게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참 중요한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효과는 없고 애로사항만 된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혁신하실 현장에서 생각이신지?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산업안전 규제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낡았다. 한 30년 전에 만든 그 체제. 그다음에 규정이 너무 세세하고 방대하다. 막 1200개가 넘는 뭐를 하라, 몇 센치로 하라, 뭐 이래서 낡고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요.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취지인데 그 예방은 안 하고 타율에 의존하고 서류 작업에 급급하고 스스로 위험한 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역량도 네. 형성되는 걸 막고
그죠? 기업들의 법 준수 능력도 저해하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현행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그 실효성 있게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이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들을 간소화하고 그리고 낡은 것은 현행화하고 그리고 그 핵심은 노사가 참여하고 협력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일을 안 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에 만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기초한 건데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고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선진국도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러스 초대석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었습니다. 마켓 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MSCI 편입주 공매도 먹잇감 되랍니다. 오늘 새벽 8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정기 변경 편출입 종목이 발표됐는데요. MSCI 한국 지수에 에코프로와 한화오션, JYP 엔터테인먼트, 한미 반도체가 새로 들어온 반면 CJ와 이마트는 이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이벤트인데요. 증권업계는 지수 편입으로 에코프로에 1조 3천억 원의 자금이 새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편입 종목들의 주가는 오늘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몇 년 새 MSCI 편입 종목에 대한 사전 매수세가 본격화하면서 주가 상승 시점이 계속 빨라졌다며 편입 발표 이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이들 종목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고평가 부담이 있는 만큼 외국인 입장에선 지수 편입에 따른 주가 상승보다 공매도를 통한 수익 확보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에코프로와 한화오션,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말부터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라면 먹고 신고가입니다. 네, 오늘 농심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라면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며 미국에서 라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 제2공장 가동으로 공급이 뒷받침되며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에 농심 주가는 오늘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연고점까지 경신한 상황이고요. 라면 판매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고물가로 미국 내 가성비 음식료 수요가 늘어나며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제3공장 건설도 계획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라면 부문 매출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서 내년 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있는 한 청년 안심주택 상가에 난데없이 사행성 PC방이 들어서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젊은 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만든 건데 정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청 탓을 하고 있고 구청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한 청년 안심주택. 최근 2층 상가에 PC방이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PC방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도박장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긴 세로형 스크린에 무작위로 숫자가 돌아가고 게임을 하려면 5분에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 게임들이 일반 PC방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행성이 짙은 종류입니다. 심지어 돈을 따면 QR코드 안에 게임머니를 넣어주고 이어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환전기로 추정되는 기기까지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환전기 옆엔 돌아온 바다 이야기라고 적힌 광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사행성, 불법 PC방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QR코드라든지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돈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한 곳은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입주민들은 오히려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안정성 부분을 믿고 입주하게 되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오락이나 사행성을 다루는 그 시설이 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업이 정말 청년들을 위해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투명성이라든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봤는데 좀 덩치 큰 성인 남성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저는. 사행성 PC방은 청년주택에 관한 서울시 조례상 허가되지 않는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상가 입점 허가 여부를 담당하는 종로구청은 해당 PC방이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이라고 등록돼 있고 환전하는 장면을 보지 못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등록은 해주는데 청년 안심주택을 책임지는 서울시 역시 입주자 모집은 시의 역할이지만 상가 입점은 구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주거지와 가까울수록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안심하고 살라더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지자체. 그 사이 2030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